이번에는 조금 더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반도의 분단체제 극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좌담 중에 서남동 목사님께서 새해에는 분단 극복의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겠고 교회와 신학에 있어서도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추진하겠다라고 신년 소감을 밝히셨는데요. 이 문제는 현재에도 유효한 미션이라고 생각돼서 눈길이 갔습니다. 그리고 송건호 선생님께서도 개항 이후에 우리 역사를 개항에서 만국까지 1단계 그리고 해방까지 2단계 그리고 3단계를 이제 분단시대로 다시 분단시대의 남쪽 제1기를 이승만, 2기를 박정희 시기로 보시면서 70년대의 근대화가 박정희 정권의 독자적 성과가 아닌 전 세계에서 일어난 변화라는 점, 그리고 근대화의 내용을 단순히 산업화로 보아선 안 되고 인간 해방으로 보아야 한다. 인간 해방이란 특히 제3세계에 속한 후진국의 경우에 민족 해방을 실현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강조할 것은 민족 해방이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족 통일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강만길 선생님께서도 우리의 시대 역사적 과제가 분단 극복이고 민족 통일에 대해 구심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보시면서 저담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더 살펴보면 분단 문제를 제쳐놓고 이 사회의 혼란을 근절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헌법,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결국 이미 파탄에 도달한 잘못인 근대화 노선에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도 하셨는데요. 해방 이후에 독립적인 경제 성장, 근대화가 아니라 새로운 지배와 착취하에 있었기에 이를 경계하고 분단이 우리 민족에 주어진 과제의 뿌리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로 저는 들렸습니다. 다만 이때의 통일 논의는 또 분단체제 개념 이전의 논의라는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분단체제가 오래 지속된 지금 한국 사회에선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돼서 좀 이토록 중요하게 지적해 주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두 통일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분단 상태에서는 우리 민주화나 자주화나 한계가 있다는 건 다 인정을 하고 계셨지만은 수정 씨가 지적한 대로 분단 체제라는 개념을 내가 제출하기는 전이에요. 근대에 관해서는 또 그 후에 내가 근대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근대 극복을 해나가는 소위 이중과제. 지금 읽어보면은 담론의 수준이나 그 정치함에서는 나로서는 불만스러운 점이 많아요.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80년이면은 4.19 나고 이제 겨우 한 20년 됐고 4.19에서 이제 통일 담론이 확 살아나가지고 그 사이에 또 7.4 공동성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통일 열기가 박정희 시대지만은 통일 열기가 이제 높아진 적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겪었지만은 분단이 오래가면서 이 분단이 체제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더 총체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그런 데까지는 못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이 양반들이 통일을 뭐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그 후에 40년이 넘도록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있고 지금은 이분들이 말하는 그런 그 통일에 대한 관심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데 그 무슨 저 참 낡은 얘기를 하고 있나 싶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통일의 개념을 우리가 8.15 때부터 쭉 견지해오던 그런 비교적 단순한 개념을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나온 담론이라서 지금 보면은 좀 현실과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후에 이제 분단이 제대로 하나의 체제를 이루어가지고 이 분단이라는 게 꼭 남북이 뭐 갈라져 있다든가 휴전선이 그어져 있다는 그런 그 물리적인 분단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얼핏 봐서는 남북 문제하고도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분단 현실의 일부로서 참 복잡하게 이렇게
뒤엉켜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더 구체적인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 실감이 안 나는 것이지 분단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아직도 참 헤매고 있다 하는 그 명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통일이 안 돼서 그러면은 너무 이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그 이후에도 민주화 운동에 교회가 계속 역할을 해왔다라는 걸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북한은 현재 기독교 박해국가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 해만 아프가니스탄이 선정이 되고 20년 동안 최고 박해 국가로 내내 꼽혀왔는데요. 이제껏 저희가 이야기해온 점과 되게 대비되는 부분에서 그리고 저희 남한에서는 목사를 빨갱이로 몰기 쉽지 않았다는 점, 또 목사들이 민주화 운동에 열심이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이 기독교 박해국가 1위라는 점이 좀 함께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마치 북한 정권이 기독교인들이 남한에서 목사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박해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들은 민주화운동에는 관심이 없어요. 남한 내부에.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좀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원래 막스레닌주의 소위 공산국가 또는 현실사회주의 국가라는 게 전부 무신론자들의 국가 아니에요. 무신론자 사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 안 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동유럽은 그 원래 자기들이 그 이제 일종의 소련의 위성국가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공산화가 된 것이지 워낙 거긴 또 가톨릭이든 동방정교 전통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서구보다 더 그런 국민들의 신앙심이라든가 이게 더 깊은 나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유럽은 빼고 소련도 사실은 민중은 굉장히 러시아 정교에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 소련헌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종교의 자유와 반종교 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종교 운동은 당과 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펼치니까 힘이 안 되겠네요. 예, 그 종교 자유 보장한다는 건 빈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쪽은 다 무너졌고 중국도 지금 아직은 아마 정식으로 선교사가 못 들어갈걸요? 맞아요. 네, 못 들어가죠. 네. 다른 뭐 관광 비자나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은밀하게 선교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눈 감아줘요 중국이. 지금은 개혁 개방 사회가 돼가지고. 그러나 좀 심하면은 또 뭐 잡아놓잖아요. 추방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공산 체제를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보니까 제1의 박해국이 되는 것이 뭐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고 경쟁자들이 다 탈락해 버리니까 1등을 하고 혼자 1등하는 꼴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특히 북쪽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기독교가 가장 왕성한 지역이었어요. 해방이 되면서 그 기독교인 상당수가 남쪽으로 피난을 왔잖아요. 월남민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김일성 정권이 일하기에서 쉬워진 면이 있어요. 박해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세력이 전부 현장에 남아 있어가지고 저항을 하고 뭐 하면은 그건 타협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핵심 세력이 다 남쪽으로 가버리니까 마음 놓고 이제 자기 정책을 추진하고 또 기독교에 대한 탄압도 마음 놓고 더 마음 놓고 한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 물론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게 있었고요. 황석영의 손님이라는 네. 소설 보셨어요? 그거 보면은 지금 북에서 선전하기로는 황해도 신천에서 전쟁 때 미군에 들어가지고 민중을 대량 학살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진상은 내가 뭐 목격한 게 아니까 모르지만은 황석영 씨가 그때 그 망명성어를 할 때 미국 가서 북에를 많이 다닌 목사님도 만나고
그 형님은 아주 골수 반공 목사라서 그 신천 학살 사건에 가담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거는 미군이 진주하기 전에 그 마을에서 미군이 온다 그러고 공산당이 이제 패퇴하고 있으니까 그때 보수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북한 정권 안에서 모섬들이니 뭐 이런 그 하층민들이 설전골을 보고 있다가 그쪽을 다 잡아서 죽였다 하는 게 이제 황석영 그 소설이 일러주는 거 있잖아요. 뭐 하여간 정확한 진실 여부를 판단 못 하더라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8.15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또 극렬한 사람들이 전쟁을 계기로 더 맹렬하게 활약을 하고 어쩌면 대량 학살 사건도 저지르고 그랬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북의 그 반기독교 감정은 북이 독재국가라서 가장 지금 철저한 유일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북한에서의 기독교의 역사 그거와도 관계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감안해서 봐야겠죠. 이 회화에도 나오지만 뭐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예전에는 아니 남한은 아니고 그 일제시대 때도 예전에 성서를 이제 읽지 못하게 했다. 이제 해방의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읽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좀 그게 북한에서는 여전히 이어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한 초등학생이 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통일을 하지 않는 게 이득이래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꽤나 충격도 받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도 들고 조금 낙담하는 마음도 생겨서 되게 마음이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80년대의 과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또 분단체제 극복이라는 문제 인식이 이렇게 오히려 지금은 더 멀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위기감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이런 거시적인 문제를 화두에 오르게 할 수 있을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평소에 통일의 방향을 이제 시민 참여적인 통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점점 분단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뭐 자세랄지 뭐 어떻게 해야 힘을 가질 수 있다랄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면서 그때 누구나 원했던 거는 통일된 독립국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38선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그어지고 남한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망했던 통일국가는 단일형 민족국가, 통일된 단일형 민족국가였는데 이게 이제 전쟁 거치고 뭐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서 내 표현으로는 분단 체제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고착이 되니까 그런 통일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어떤 점에서는 그게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니게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그냥 통일하고 부르짖으면은 젊은이들 보기에 그게 별 실감이 안 나잖아요. 아니 뭐 통일해가지고 통일이 첫째는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되면은 뭐 내가 세금이나 더 내고 북에서 난민들이랑 몰려오고 그러면은 내 삶의 질이 더 떨어질 텐데 뭐 저 노인네들이 계속 통일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냉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80년 초에 한태담에서 분단 얘기를 많이 하고 통일 얘기를 했지만은 분단 체제라는 개념이 대도하기 전이라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는데 분단 체제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은 8.15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일이 그런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분단이 오래 지속되고 또 한국 전쟁을 거치고 그러면서 자리 잡은 분단 체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단 체제가 문제라고 보면은 이 분단 체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게 우리의 과제가 되고 그 해소가 우리가 8.15 때 생각했던 그런 통일국가를 만드는 게 해법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은 통일보다도 우리가 분단을 얘기해야 되고
분단을 얘기하되 분단은 체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걸 얘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젊은이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할 때는 그런 얘기가 일체 없잖아요. 그냥 뭐 통일을 원하십니까? 통일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큰 관심 없으면서도 그냥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관심이 또 높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아니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단 현실을 우리가 계속 감당하면서 뭐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분단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분단 극복이 아니라 분단 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고, 이 체제 무엇이든 체제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 뒤엎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별도의 깊은 연구가 필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